지금은 2026년 어느 저녁 무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21세기도 벌써 4분의 1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25년이라는 시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조용하고 또 천천히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식탁 위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마치 한 편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듯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늦은 저녁,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푹 몸을 기댑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요. 습관처럼 배달앱을 켜낸 순간 눈앞에 작은 우주가 펼쳐지죠. 수백, 아니 수천 가지의 음식들이 저마다 화려한 사진을 뽐내며 끝도 없이 스크롤됩니다. 10분, 20분, 시간은 흐르는데 손가락만 부지런히 움직일 뿐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정처 없이 헤맵니다. 이걸 먹기엔 오늘 하루가 좀 아쉽고 저걸 시키기엔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죠. 대체 뭘 먹어야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이 막막한 아마 이 장면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거든요. 무언가를 먹기로 결정하는 일이 때로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는 이 조용한 고민은 이제 몇몇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의 저녁 메뉴 고민에서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 25년간 음식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그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경쟁까지 하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무언가가 된 것이죠. 대체 그 거대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으로요. 바로 셰프들이 텔레비전이라는 아주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서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전까지 주방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던 전문가였던 요리사들이 대중 앞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면서 음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문화의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제이미 올리버, 고든 램지, 앤서니 부르댕. TV만 틀면 나오던 그 얼굴들 기억나시죠? 이들은 단순히 요리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되어서 쇼 전체를 이끌었고 요리하는 과정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쇼처럼 흥미진진하게 연출했죠. 이전까지는 그저 정보에 불과했던 요리법이 하나의 완벽한 즐길거리, 즉 엔터테인먼트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셰프의 테이블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정점에 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셰프를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요리에 담아내는 고독한 장인으로 또 그들의 음식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그려냈죠. 우리는 셰프의 인생과 철학에 감동했고 음식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하나의 작품이었죠. 이렇게 음식이 예술의 반열에 오르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험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아주 특별한 날에나 큰맘 먹고 가는 곳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마치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러 미술관에 가고 멋진 공연을 보러 콘서트홀에 가듯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기준이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인스타그래머블, 즉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가? 라는 기준이죠. 음식이 나오면 일단 수저를 들기 전에 뭘 하죠? 맞아요. 스마트폰부터 꺼내들죠.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얼마나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지가 레스토랑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레스토랑의 조명각도 테이블의 색감, 접시의 모양과 음식의 배치, 심지어 입구의 간판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것이 인증샷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이제 조용히 즐기는 사적인 행위를 넘어 타인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공적인 퍼포먼스가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현대인의 새로운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모든 식사가 특별한 경험이자 한편의 공연이 될 수 있다면 기왕이면 가장 멋지고 실패 없는 공연을 선택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이 수없이 많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이 정말 최고의 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검증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별점과 온라인 리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해답이 바로 별점이었어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단 몇 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맛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가던 숨은 맛집 정보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되었죠. 상권이 좋지 않은 외진 골목에 있더라도 잘 쌓인 별점과 진심 어린 리뷰만 있다면 가게 앞에 긴 줄을 세우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편리한 시스템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개성이 아주 강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식당들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소수의 취향을 저격한 음식은 필연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고 낮은 별점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초반에 좋은 평점을 얻지 못하면 그 가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맛없는 집으로 낙인 찍히기 쉬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맛의 다양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실패 없는 선택을 하려는 욕구는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단순히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희소성 있는 경험을 쟁취하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오픈런이죠. 사람들은 인기 있는 가게의 한정판 메뉴를 맛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식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목표물을 향한 사냥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약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캐치 테이블 같은 예약 앱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마치 대학교 인기 교양 과목 수강 신청을 하듯 식당 예약을 하게 됐죠. 혹시 대학교 때 수강 신청 해보셨어요? 인기 있는 강의는 1초 만에 마감되잖아요. 딱 그 느낌인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예약창을 붙잡고 일주를 다투며 클릭하는 그 긴장감. 잠깐의 망설임으로 예약에 실패하고 아쉬워하는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바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희소한 경험을 내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입니다. 나는 이 어려운 걸 해냈다는 자기만족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새벽 줄서기와 예약 전쟁이라는 기묘한 의식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인 셈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즉 사회적 현상에서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선택하는 행위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극단적인 매운맛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광입니다. 특히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일부 마니아들을 위한 괴식 취급을 받았던 이 라면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전에는 매운 음식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나 멕시코 등 일부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매운맛은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가까운 매운맛을 참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자신의 인내심과 강인함을 증명하려 하죠. 이것은 미각을 넘어선 스릴을 추구하는 행위이자 일종의 자기과시인 셈입니다. 나는 이 정도 고통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선언처럼 말이죠. 비거니즘의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채식한다고 하면 왜 유난이야? 하는 그런 시선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25년간 비건은 윤리적이고 건강하며 또 트렌디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앞다퉈 채식 코스를 선보이고 대기업들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건은 이제 거대한 프리미엄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 우유 시장에서 식물성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미국 내 비건 인구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건강이나 환경 혹은 단순히 취향 때문에 식물성 우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완벽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채식을 즐기는 유연한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로칼로리 열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는 슬픈 공식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회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맛과 건강 둘 중 하나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서 동시에 맛있는 걸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음식을 원하게 된 겁니다. 식품 기업들은 이런 똑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은 나를 표현하고 나의 신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개인화의 흐름이 다다른 마지막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혼밥, 즉 혼자 먹는 식사입니다. 예전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왠지 좀 쓸쓸하고 안쓰럽게 보는 시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의 영향이 가장 클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식사를 즐기는 시간. 이것은 이제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매우 질 높은 휴식이자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뒤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2000년에 15.5%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에는 36%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죠. 혼밥은 더 이상 소수의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식사 풍경,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년간의 흐름을 천천히 되짚어 보니 우리의 식탁은 참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한때 생존을 위한 행위였던 식사는 셰프라는 스타와 함께 무대 위에 공연이 되었고 이내 스마트폰 속 인증샷으로 기록되었죠. 우리는 실패 없는 경험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매운맛이나 채식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맛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나만을 위한 1인용 식탁에 다다랐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이토록 철저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됐을 때 과거에 함께 나누고 교감하던 우리의 식탁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